저는 한수진입니다. 29에 정우와 결혼해 부산 변두리 전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작은 방 2칸.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전기장판을 2겹으로 깔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퇴근길에 함께 시장을 돌다가 10,000원어치 채소를 골라 장을 보고 주말이면 동네 하천을 걸으며 다음 주 장보기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것부터 줄였고 적금을 부었습니다. 첫 월급날 통장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15년은 버틴다. 퇴근 후 반찬 3가지를 만들어 도시락을 싸고 커피는 집에서 내려 텀블러에 담았습니다. 정우는 야근이 잦았고 저는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곁들였죠. 피곤이 쌓이면 다짐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통장에 늘어가는 금액을 보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치킨 시켜 먹자. 집에 냉동만두 있어. 다음 달 공과금 생각하면 지금은 참자. 이런 대화가 우리 집의 일상 표현이었습니다. 가끔은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유행하는 코트를 샀다가도 영수증을 꼭 쥔 채 다시 반품대에 섰습니다. 이 돈이면 통장에 한 줄 더 찍히겠지.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어주던 노란 통장은 어느새 새 것으로 바뀌었고 그 통장에도 다시 잉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시간은 빠르면서도 더뎠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들숨이 가빠졌고 설과 추석이면 선물 세트 유혹이 진열 때마다 반짝였죠. 저는 계산대 앞에서 숨을 고르고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조용히 나눴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는 일찍 빠져나와 막차를 탔고 택시 대신 운동화를 믿었습니다. 겨울밤 매캐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오를 때면 발끝이 저려왔지만 다음 날 아침 통장 앱에 찍힌 이체 알림이 그 수고를 보상했습니다. 정우와 저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쓰고 그는 공과금을 챙겼죠.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맞췄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적색과 청색으로 구분해 합계를 낼 때면 자잘한 다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택시비가 왜 늘었을까? 비가 와서 늦을까봐 다음엔 뛰어갈게. 뛰지 말고 미리 나가자. 우리 둘 다 알잖아. 지금은 버티는 시기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허점을 메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존심도 조금씩 닳아 없어졌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생활은 습관으로 버틴다는 말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15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는 동안 우리 집의 가구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롱 맨 윗칸에 얇은 새 봉투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만기적금, 증서였습니다. 저는 봉투마다 날짜와 금액, 사용 목적의 가칭을 적었습니다. 보증금증액, 비상예비비.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작게 수진의 가게라고 적었습니다. 퇴근길마다 저는 골목의 빈 점포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초등학교와 버스 정류장이 맞닿은 모서리 상가, 중간 평수에 환기 잘 되는 매장, 뒷문으로 물건을 들이기 편한 동선. 제 머릿속에는 반찬 가게와 점심 도시락이 그려졌습니다.
아침엔 국 2가지와 반찬 6가지. 점심에는 직장인 김밥 세트와 집밥 도시락. 오늘은 제육을 부드럽게, 내일은 시래기국을 깊게. 레시피 노트에 수백 번을 쓰고 또 고쳤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적금의 만기 알림이 울린 날, 저는 은행 창구에서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믿기지 않아 2 손으로 여러 번 눌러보았죠. 밖으로 나오자 겨울 끝 햇살이 유리벽에 부서져 제 얼굴을 데웠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끝났어. 우리 드디어 모았어. 수진아, 정말 수고했다. 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계절이 한꺼번에 모굴대를 지나가더군요. 처음 통장에 10만 원이 찍혔던 날의 서툰 설렘. 비 오는 밤 라면에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웃던 주말. 명절 귀향길 고속버스에서 조용히 맞잡았던 손. 그 모든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길가 커피숍에 들어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따뜻한 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죠. 점심시간이 끝난 골목엔 바람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 묵은 긴장이 천천히 풀려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가슴은 알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롱 위 봉투들을 한데 모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햇살이 종이 위에 사각형으로 앉았고 잔잔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가게 준비 체크리스트를 꺼내 항목 옆에 작은 점을 찍어 나갔죠. 상권 답사, 임대 조건, 보증금과 권리금의 균형, 간이 주방 설비 목록, 위생교육 일정. 손끝이 바쁠수록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정우가 퇴근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에 상가 몇 군데 보러 가자.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자. 저녁밥을 먹으며 저는 15해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큰 돈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이 돈은 버틴 날들의 증거였고 스스로를 믿은 첫 계약서였습니다.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겠죠. 그래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꾸준함이 얼마나 멀리 데려다 놓는지,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숨을 쉬게 하는지. 식탁 위 봉투를 다시 정리해 장롱 윗칸에 올려두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잘 버텼다고. 이제 시작하자고. 그리고 문을 잠그며 전등을 끄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내일을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늘 장롱이 봉투를 올려다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 청춘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일 오후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썰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죠.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지.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바로 들고 오신 듯한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진아,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 필요하니? 근처 볼 일이 있어서 들른 거야.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묵직했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너희가 15년 동안 모은 돈,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의자를 가까이 끌더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으로 옮길 때가 됐다. 가족이 뭉쳐야 집안이 사는 거 아니겠니? 네가 모은 돈을 집 마련하는 데 보태야겠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적금은 제 인생의 희망이자 작은 가게의 씨앗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한순간에 집안의 공동자금부로 내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그 돈으로 계획해 둔 게 있어서요. 작은 가게라도 시작해 보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집은 달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내가 며느리로서 도와야지. 가족이란 게 뭔데?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깔린 압박감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감자 조각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퇴근한 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아내가 참 성실하게 돈을 모아왔더라. 이젠 그 돈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집으로 가야지. 정우는 순간 난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저를 흘끗 보더니 어머니 쪽으로 몸을 틀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집이 넓으면 다들 편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적어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말은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죠. 정우야, 당신도 알잖아. 그 돈은 가게 시작하려고. 제가 말을 이어가자 정우는 난처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뜻도 존중해야지. 어차피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 순간 제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말은 멈췄지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15년을 버텼는데 정작 내 꿈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 시어머니는 제 눈빛을 외면한 채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니야. 집을 사면 다 너희 거야. 너희가 가장 이득을 보는 거지. 며느리라면 이런 때 보아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라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돌이 가족이라는 이름. 그 말 앞에 제 희망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수백 번 외치고 있었죠. 그건 제 꿈이에요. 제 삶의 전부예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흐르는 시간이 제 침묵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의 눈빛이 동시에 제게 쏠려 있었고 저는 마치 재판정에 선 피고인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잘 생각해 보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정우는 저를 바라보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급하셔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같이 편해질 수 있잖아.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발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감자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단면처럼 제 마음도 잘려나간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어쩌면 정말 잃게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없이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리와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 마음은 이미 균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15년 동안 모은 적금을 시댁에 내주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해지하고 묵직했던 적금 통장을 직원에게 건네주던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인생의 15년이 거기 담겨 있었으니까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군요. 정말 이걸 이렇게 내줘야 하나? 마지막까지 마음속에서 저항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의 압박 앞에 제 의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다리가 힘없이 풀려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속은 비어버린 듯 공허했고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지겠지. 가족들이 약속한 대로라면 우리도 큰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돈을 받은 게 당연하다는 듯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걱정 말아라. 곧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믿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마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시누이 미정과 함께 외출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것도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손에는 값비싼 가방이 하나둘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새 차 뽑았다던데 요즘 미정 씨는 매일 에스테틱 다닌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남편 정우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누나한테 드린 돈 어디에 쓰신 거야? 집 마련한다더니 왜 차랑 사치품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야? 정우는 난감한 얼굴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가 잠시 다른 데 투자하신 것 같아. 집은 나중에 마련하실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을 집도 아니고 투자, 사치, 그게 말이 돼? 우리는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거잖아. 재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잘 몰랐어. 누나랑 상의하신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니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라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사실은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인과 손잡고 엉뚱한 투자에 돈을 부은 것이었고 일부는 신우이의 개인 생활비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집을 마련한다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적막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통장을 쥔 채 저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내가 왜 15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동시에 너무 허탈했습니다. 몸속에 있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의자에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저에게 희망이었고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스스로가 한심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노력을 앗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 다짐 뒤에는 여전히 무너져버린 희망의 잔해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남은 건 공허함과 깊은 상처뿐이었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15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듯 태연했고 신우이 미정은 아예 저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집을 마련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데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내가 가족이니까 돈을 낸 거지. 가족끼리 도와야 집안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의 의사를 존중한 것도 아니었으면서 당연하다는 듯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저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정우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돈이잖아. 내가 15년간 모은 돈이라고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게 두는 거야? 하지만 정우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만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괜히 큰 소리 내지 말자. 어머니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유가 있어서 그게 다 이유야? 내 15년은 이유도 안 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언제까지 어머니 뒤에 숨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 누나 눈치만 볼 거냐고. 제 목소리는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결국 시댁 식구들과의 모임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정은 다른 친척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 다 가족끼리 잘 되라고 한 일인데. 미정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집 마련이야 잠시 미뤄진 거지. 투자도 결국 다 우리 집을 위해서 한 거야. 그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자요? 사치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저는 15년 동안 제 삶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정은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제 돈, 제 삶, 제 노력, 이제는 함부로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제 편을 들었고 몇몇은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제가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서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저는 창밖 어두운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당해야 한다고. 그날 시댁과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일이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부릅떠진 채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씩씩거리며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 거야? 나는 당신의 아내야. 내 편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는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눈을 피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나도 괴로워. 하지만 우리 집은 원래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결코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노력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삶을 지키는 건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너진 희망을 붙잡고 계속 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된 남은 예금과 적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카페 같은 작은 가게, 또는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을 저렸습니다. 때때로 거울 앞에 서면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야. 어느 날 북카페를 운영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어.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미 버텨왔잖아. 그 힘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집안이라는 이름으로 제 희망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길은 제가 개척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공책에 제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만나야 할 사람, 배워야 할 기술 하나씩 정리하며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로만 살지 않는다. 아내라는 이름에만 묶이지도 않는다. 나는 나, 한수진으로 살겠다. 내 꿈은 내가 지키겠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모은 적금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제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모든 시련은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